네, 예. 이어서 이제 발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옛 그림을 통해 본 읍치의 경관 분석 연구, 권효주 서울역사박물관 연구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유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각 도에 감사를 두어 지방 행정을 총괄하게 하였는데 감사가 기거하며 업무를 보던 관청을 가명이라고 합니다. 가명은 도내 최상위 기관으로서 각 도에서 중심이 되는 곳에 입지했으며 전국적으로 수도 한성, 강원도 원주, 경상도 대구, 전라도 전주, 충청도 공주, 평안도 평양, 함경도 함흥, 황해도 해주에 위치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다수 간행된 각 지방의 읍지와 군현 지도를 통해 당시 가명 소재지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지방 통치 체제 하에 설치된 팔도 가명은 그 기본 경관 요소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 특징에 따라 각각의 속성이 부각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본고는 조선 후기에 다수 제작된 고지도 가운데 팔도 가명의 경관 명칭이 표기된 것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화면에 나타나는 각 가명의 경관 구성과 구체적인 시설들을 파악하고 가명 소재지의 지역 인식과 관련 지어보고자 합니다. 가명은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곳으로 가명이 설치된 지역은 각 도의 대표로서 상징성을 가지는데 이에 가명이 입지하는 데는 여러 조건이 갖춰져야 했습니다. 각 도를 대표할 만한 읍의 규모나 관할을 설치할 만한 넓은 대지, 교통의 편리성, 군사적 중요성, 역사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한성분의 의주로에 위치한 경기 가명은 일반적으로 가명이 도내 중심지에 입지하였던 것에 반해 예외적으로 한성부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군사 정책 속의 북방방비와 도성 수비라는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도성을 둘러싼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상 경기도 내 하위 군영과의 연결성이 용이하고 경기감사의 업무가 경기도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 및 수도 중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국가 운영의 효율을 위해 경기 가명이 한성부 내에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 가명은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한 대구부에 자리했습니다. 대구는 한성과 동래를 잇는 영남대로가 지나는 교통 거점으로 도내 하위 군현으로부터 물자 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화폐 경제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가명은 도내 대표 읍인 강릉과 원주 가운데 지리적으로 원주가 한성에서 더 가까워서 원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주는 한성에서 동쪽 평해로 향하는 관동로에 위치한 중간 거점으로 가명의 입지에 중앙과의 연결성이 주요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라가명은 한성에서 전주가 나주보다 가깝다는 이유로 전주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주는 한성에서 공주를 지나 통영에 이르는 호남대로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며 태조의 본향으로서 함흥과 함께 소위 풍패지향으로 인식되어 가명이 자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주와 더불어 역사성이 의미를 더한 함흥은 한성에서 경흥으로 향하는 관북로에 위치했으며 지형적으로도 함경도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가운데 성정강 유역을 중심으로 평야가 펼쳐져 있어 넓은 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육지인, 남쪽으로는 해안을 따라 철령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물자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도내 중심지로서 함경 가명이 입지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호남 자로의 중간 거점이었던 공주는 육로뿐 아니라 수로가 발달하여 백길을 따라 풍부한 물산이 모여들고 충청도 내 중심부에 자리하여 충청 가명이 입지하기에 적절했습니다. 황해 가명이 위치한 해주 역시 여지도서 형승조의 기록을 통해 보면 황해도 남부 해안을 따라 평야가 펼쳐져 있고 해상 교통이 발달한 요충지로서 가명이 입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에서 황해도를 지나 평안북도 의주로 향하는 의주로 중간 지점에 자리한 평양은 사행로의 경유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중국 사신들이 머무르며 유람하는 지역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게 모여들었고
이와 함께 일찍부터 성인 기자와 당군이 도읍한 곳으로서 역사성을 부여받아 평안 가명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국가주도로 활발하게 간행되었던 전국지리지 편찬 사업은 양난 이후에 사회질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16세기 후반 9년 단위 읍지의 간행으로 변화했습니다. 18세기 중엽 영조대에 이르러 각 지방의 읍지를 한데 모아서 종합지리지 여지도서를 편찬했고 이와 더불어 지방 각 9년의 지도를 다수 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규장각 소장 여지도, 광여도, 해동지도 지승 등이 전하며 이들 지도는 산천, 공해, 창고, 여건 등이 그려지고 인구 거리 등을 기록하여 지역의 통치 행정에 필요한 종합적인 내역 파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팔도 가명의 소재지 또한 9년 지도의 제재로서 활용되어 당시 가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71년에 시행된 전국 읍지 편찬 사업을 바탕으로 1872년 국가 주도로 지방 지도가 편찬되었습니다. 1871년의 읍지는 기존의 읍지를 기반으로 동시기 새로운 정보를 추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지방 지도 또한 18세기 9년 지도에서 나타나는 경관 요소보다 더욱 자세한 시설을 표기하여 조선 말기 지방의 모습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병풍 형식의 대형 지도가 중점적으로 제작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팔도 가명의 모습을 담아낸 것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 경기 가명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성도, 동아대학교 박물관 해주도 등 다폭 병풍의 전도 형식으로 제작된 것이 다수 전합니다. 이 외에도 규장각 소장 기성전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환유첩 등 축과 첩 형식으로 장황된 작품이 남아있어 다양한 구도에서 조선시대 팔도 가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 도를 관리하는 왕권의 대행자로서 행정, 사법, 군사, 외교 및 교육 등 다양한 업무에 있어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의 직무에 따라 가명에는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었는데 행정적 통일성과 체제의 일원화를 위해 각 도마다 유사한 관하 구성과 인접 기구를 갖추었습니다. 가명 안팎을 구성하는 제반 시설로는 행정경관의 공서, 창고, 여권, 군사경관의 성지와 기타 군사시설, 역사, 문화경관의 사묘, 고적, 학교 등이 있으며 그 종류와 명칭이 가명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본 장에서는 고지도 가운데 팔도 가명의 경관요소 명칭이 표기된 것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성격에 따라 각 가명마다 드러나는 특징적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국가주도로 편찬된 지리지와 9년 지도는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지방사회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행정경관을 중심으로 묘사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강원 과명이 자리한 강원도 원주목은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군사적 요충 지역이 아닌 한반도 중부 내륙에 자리함으로써 가명 내 시설 구성 요소에 있어서 군사경관보다는 행정경관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1830년 무렵 편찬된 관동지 수록 강원 가명도를 보면 화면 중앙에 배치된 포정문을 중심으로 중산문, 내산문으로 들어와서 서쪽 선화당 구역에 내야 학성관, 복례각, 환선정 등이 위치하고 동쪽 객사 구역에 청음당, 집사청, 영로방, 부평각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영, 군기구 등이 자리하였습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환선정, 객사, 청음당, 영로방의 표기가 등장하여 경관을 표현함에 있어 여지도서의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 가명의 청음당은 도사의 근무처를 이르는 별칭으로 고지도 속 가명의 이미지를 보면 각 가명마다 현도관, 피양당, 망일헌, 문소관, 고축관으로 다르게 명칭한 것이 확인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환유첩의 함흥 지도는 1882년에 홍기주가 함흥에 부임하면서 제작한 지도로 효율적인 지방 통치를 위해 공사와 창고 등 행정시설을 위주로 하여 경관 요소를 표기했습니다. 1872년 지방지도의 함흥부 지도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함영읍지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장 함흥읍도는 환유첩과 유사한 구도에서 멀리서 조감하는 구도로 함흥읍성 내 경관 요소를 살펴보았으나 객사를 강조하여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객사의 명칭이 있어서 또한 함성관 또는 풍패관의 별칭으로 표기하여 더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환유첩의 경우 객사로 표기하였을 뿐더러 그림의 묘사가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집무하는
선화당 구역을 확대하여 30여 곳의 부속 기구를 그려 넣었는데 이는 당시의 함경 감영 안팎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대신해 파견된 관리로서 중앙 주도하에 행해진 지방 지배의 맥락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72년의 전주 지도는 선화당 구역에 여지도서에 등장하는 다양한 행정 경관을 수록하였을 뿐 아니라 사창 29곳이 표기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의 전국을 반영한 예로 당시 흥선대원군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재편되는 정치 상황 속에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사창제를 실시했던 사회상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 감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업의 발달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영조대부터 평양에서 사창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며 환곡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하여 구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창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지향하고 있었던 평양 주민들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평양 지도에 표기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감영조의 군사 경관을 보면 중부 내륙에 위치한 강원 감영을 제외하고 군사적 요충지로 기능했던 북삼도와 하삼도의 군사 경관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사 관련 시설의 명칭이 대폭 증가한 것은 숙종대 이후 북방지역 군비 강화와 맞물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평안도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긴 시간에 걸쳐 방어시설과 군제가 정비되었는데 평양 지도를 통해 군사 경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육군박물관 소장 평양 기성도는 평양성 안팎의 주요 경관 요소 220여 곳이 확인됩니다. 그 가운데 3에서 5폭에 이르는 내성 구역에 군사 관련 시설 20여 곳이 등장하는데 여지도서 감영조에서 확인되는 내성의 대동문, 장경문, 주장문 등 성문과 옹성, 치성 및 성랑시설 등 방어시설을 비롯하여 교령관청, 기폐군관청, 훈련원 등 군사 관련 관청 또한 묘사되어 군사적으로 중요시 되었던 평양의 지역성이 그림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군사력 강화와 맞물려 군사시설의 강조 증가 현상이 화면에 반영됩니다. 흥선대원군은 1866년에 병인 양요를 계기로 본격적인 군사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전담부서로 3군부를 두었습니다. 1868년에 3군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비 확충과 군사 훈련이 이루어졌고 1872년에 신미 양요 이후에는 전국의 병영과 부목군현에 18,000여 명의 포군을 설치하여 군사력의 강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대원군 집권기에 무반 관료를 중심으로 군사력을 확충한 것은 무관들의 지위를 신장시키고 무를 숭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낳았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 집권기의 분위기를 반영한 듯 1872년의 지방지도에 공주목 지도와 함흥부 지도에는 성곽을 중심으로 여지도서에 수록된 충청 감영과 함경 감영의 군사 경관이 상세하게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해 감영의 경우 1872년 지방지도의 해주목 지도를 보면 해주 읍성이 장방형의 성곽에 북문 쪽 옹성이 추가되어 철자형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지도서 성지조에 옹성 한 곳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모습을 반영하여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문 4곳을 모두 무지개 모양인 홍예문으로 만들고 남문의 문들을 2층으로 세웠다 하는데 이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도서에 나오는 치성 13곳이 표기되어 해주 감영을 아우르는 해주 읍성의 군사적 요소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해주도 병풍 중 5에서 6폭에는 황해 감영의 남문에서 동북쪽에 이르는 구역이 묘사되었는데 치성의 자세한 모습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면 타도 감영에 비해 평안 감영의 고적과 누정이 상당수 이미 확인됩니다. 평양은 사행로의 경유지에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상 중국 사신들이 머무르며 유람하는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영사신들은 평양의 경관을 소재로 하여 많은 시문을 남겼는데 이 시들을 보면 사신들이 평양의 고적이나 명승지를 유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부병루를 비롯하여 기자 관련 유적 등 평양의 명소 여러 곳을 둘러보는 유람이 관례화되었고 평양지와 평양 속지에는 명사신이 지은 시문이 다수 실려 있는데 부병루 영광정, 쾌제정을 비롯한 누정과 관계된 것이 상당수입니다. 병풍 형식
지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상정되는 송암미술관 소장 평양성도에 부병루, 영광정, 회제정 등 누정이 곳곳에 확인되어 평양성 내 누정의 인기와 중요성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자묘, 기자궁, 정전 등 기자 유적도 뚜렷하게 등장하여 평양 지역의 역사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가명의 경우 강원 가명도를 통해 선화당 북쪽 뒤편으로 방형 연못과 봉래각, 채하고 등 정각이 세워져 강원 가명의 후원 공간이 조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 가명도에는 가명 내 주요 시설인 객사와 선화당만큼이나 후원 공간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여 그 중요성이 주목됩니다. 봉래각은 후원 공간 내 설치된 정각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건물로 1684년에 감사 신환이 건립하고 이후 1704년에 감사 홍만조가 중수했습니다. 이후 1746년에 감사 김상성이 방형 연못박 서남쪽에 환선정을 세우고 1777년에 감사 서명선이 연못 안에 채하고를 건립했으며 1796년에 감사 서유방이 봉래각 옆에 관풍각을 새롭게 건립하여 비로소 강원 가명의 후원 공간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관풍각은 풍속을 자세히 살핀다는 관풍 찰속의 뜻을 지니는데 감사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예 시설로서의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객사 동쪽에 원형 연못과 부평각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원 가명도에서 후원 공간이 눈에 띄게 묘사된 것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자 가명 내 주요 시설인 객사와 선화당만큼이나 후원 공간이 눈에 띄게 묘사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경기 가명은 한성분의 도니문박 반송방에 위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명은 도내 중심지에 위치했지만 경기 가명이 한성부에 자리한 것은 한양을 둘러싼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경기도 내 하위 군영과의 연결성뿐 아니라 경기감사의 업무가 경기도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역할과 수도 중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명의 업무 특성상 타도 가명이 갖추었던 관련 기구를 한성부와는 별도로 반송방 내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현재 경기가명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회화 자료로는 호암미술관 소장 경기가명도가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기가명도는 도니문박 경기가명 일대를 넓게 조망하여 보여줍니다. 4에서 7폭에 걸쳐 화면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경기가명은 다양한 부속시설물 등 그 내부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폭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의주로의 면한 포정문을 지나 중산문, 내산문으로 들어서면 가명의 본청이 선화당으로 연결됩니다. 선화당을 중심으로 서쪽은 도사청과 신당, 동쪽은 관풍각, 내하 사후, 동남쪽은 영리청이 출입문을 각각 따로 두고 독립적인 구역으로 자리했습니다. 가명 외곽을 대부분 담이 아닌 행각으로 둘러 창고와 같은 각종 시설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창고 건물을 별도로 건립한 팔도 여타 가명에 비해 부속 건물이 많지 않고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기도를 총괄하는 가명이지만 가명의 위치가 한성부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관할로서의 모습이 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4에서 5폭에 걸쳐 보이는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걸패를 모신 곳으로 가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최상위 시설입니다. 지방 읍지에서 감사의 업무 시설보다 격이 높은 건물로서 행랑채와 담으로 둘러싸인 독립적인 구조를 띠며 내부 공간의 폐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가명도에서 보이듯 경기 가명의 객사는 타도 가명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객사는 지방을 왕래하는 사신들의 숙소를 겸하기 때문에 걸패를 모신 객사의 본청 부분과 숙소로 이용하는 좌우 ing랑이 붙어 규모가 큰 구조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기 가명의 경우 한성부에 위치하여 사신들의 숙소 기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ing랑을 제외하여 규모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폭에 보이는 영흥문과 모화관은 도성박 의주로가 지나는 지점으로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고 대접하던 곳이었습니다. 모화관은 본래 숙소가 없이 영접하는 장소적 기능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한양 도성을 제재로 한 고지도에서 도니문박 경관으로 기영, 영흥문, 모화관을 표기하고 있어 그 상징적 의미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에 이르면 기영 신정 사례의
기록된 경기 감영의 부속 시설로 선화당, 군관청, 영리청 등 19곳이 등장해서 후대에 부속 시설이 증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기 감영이 가진 특수성은 입지적 특성에서 기인하였다 볼 수 있는데 한 성분의 도성 가까이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속 관할을 다 갖출 필요는 없었으나 임금이 도성 밖을 행차할 때 경기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위치적 특성상 필수 요소를 갖추었다고 사료됩니다. 본고는 현존하는 조선 후기 고지도를 통해 조선시대 팔도 감영의 경관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각 지방의 읍지를 한데 모은 여지도서를 비롯한 지방 각 군현 지도가 다수 제작되고 이후 19세기 후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1872년 지방 지도는 18세기 군현 지도에서 나타나는 경관 요소보다 더욱 자세한 시설을 표기하여 조선 말기 지방의 모습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병풍 형식의 대형 지도가 유행하는데 이 역시도 지방의 실정 파악 등 행정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경관 요소가 표기되었습니다. 팔도 감영의 소재지 또한 군현 지도의 제재로서 활용되어 당시 감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적 요충 지역에서 벗어난 중부 지방의 경우 행정 경관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였고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북삼도와 하삼도 지역은 군사 경관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을 지리지와 고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감영의 경우 예외적으로 경기 지역이 아닌 한성부에 위치한 특이점을 지니는데 이는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둘레를 차지하는 지형적 요건으로 보아 경기도 내 하위 군현과의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입지였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경기 감영이 가진 특수성은 입지적 특성에서 기인하여 타도 감영처럼 많은 부속 관할을 두진 않았으나 수도 중앙을 보좌하는 경기감사의 업무적 특성상 필수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5번째 발표 있겠습니다. 경기감영 디지털 보건 연구 주제로 양현우 아티플랜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티플랜 양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경기감영 디지털 복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옛그림과 지도 속 경기문화유산의 심포지엄에 전 발표에서 권현주 선생님께서 고지도를 통해 본 팔도감영의 경관 분석이라는 내용의 가시화 기법을 통한 경기감영을 디지털로 복원한 사례와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디지털 경기 감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와 디지털 복원의 기본 전제 그리고 작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디지털 복원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짧은 영상으로 작업 과정들을 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이 가진 의미가 뭐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순서로 내용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기 감영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권현주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보물 제 139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비단이 채색해서 제작한 병풍으로 크기는 1.35m 그리고 가로는 4.42m 정도의 병풍이 되겠습니다. 4폭과 5폭, 6폭, 7폭의 경기 감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과업은 작년 2020년 6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144일간의 작업 기간을 가지고 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역사 문화 자료와 첨단 기술의 결합 그리고 천년 경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업 내용은 고증 및 문헌을 기반으로 한 경기 감영 3D 모델을 제작을 하고요. 다큐멘터리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문화재 학술 연구 자료 및 교육 홍보 영상을 만드는 것을 과업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감영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감영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 파트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는 한성부 시절에 그 정문으로 사용됐던 이제 포정문의 사진이 남아 있고요. 고향 군청으로 사용됐었던 선화당의 본청 건물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부 사진들도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 이전 시기의 자료로서는 이 경기 감영도라고 하는 병풍 그림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대문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적십자병원이 있고요. 삼성병원이 있는 이 위치에 경기 감영터가 존재했고, 실제로 지형상 이 천초천이 흐르고 있는 이 복개된 도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주로가 3D 지도로 보면 이 의주로랑 그리고 지금 현재 도니문 디 게이트 타워라고 해서 이렇게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라고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요. 사실 디지털 복원을 통해서 현장에다가 다시 재축을 하거나 재현을 하거나 다시 복원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도시 환경 속에 속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이 디지털 경기 감영이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복원을 했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구축이 된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 활용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미래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는 도니문 디 게이트 타워라고 하는 도시의 큰 빌딩이 들어서면서 그 구제 발굴을 통해서 이 경기 감영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감영도에 그려져 있는 연지가 발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내야의 그 적심과 관련된 기초들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건물들이 있었고 지하층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구들이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연지가 발견이 되었으나 경기 감영도상에 나와 있는 약간의 꺾여 있는 부분에 대한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화당이고 이 뒤에 연지 부분들이고요. 이 경기 감영도의 보건고찰은 경기 감영도 안에 그려져 있는 시대 상황들과 시대적 배경들, 그리고 어느 시기를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건축복원 고찰이라고 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가시화 기법을 통하고, 그리고 관련된 유사 사례들을 조사를 해서 세부 건물들을 복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경기 감영도에는 경기 감영뿐만 아니라 고마청, 경기빈관, 중군영 같은 시설물들이 있고요. 도니문과 의주로, 모하관, 영운문, 그리고 경기 감영 일대의 도시 풍경까지도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복원의 기본 전제와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감영의 부지의 실제 형상과 경기 감영도를 비교해 보면 경기 감영도의 그림이 실체보다 좌우폭이 넓게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은 낮은 구릉이 있으며 앞뒤가 길고 뒤로 갈수록 폭이 좁은 배치가 실제 모습이겠지만, 디지털 복원에서는 감영의 상대적인 배치를 나타내는 복원 개념도를 바탕으로 복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원의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료들과 고증 및 자문 단계를 거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2D 도면을 만들고 3D 모델링을 해서 BIM이라고 하는 가시화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복원의 전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경기 감영도에 천연종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영조 17년 1741년에 41년과 그리고 영운문이 1895년 2월에 철거되는 상황들을 통해서
영혼문이 그려져 있고 천연정이 그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1741년부터 1895년까지 사이에 이 경기가명을 그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영조척은 이 건립을 건물 조성연대를 기준으로 해서 18세기 서울 경기 지역의 관영 건축의 영조척을 기준으로 해서 창덕궁의 주안무나 화성 방화수류전과 같은 사례들의 영조척을 사용을 해서 310이라고 하는 영조척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건축 양식은 경기 가명 각 건물의 건축 양식을 유사 건물과 비교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경기 가명도에 그린 그림은 특성상 공포 표현이 정확하지 않고 기둥 단면, 초석의 형태가 일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실제와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가명 건축 양식은 아까 권윤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과의 가명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한양 인근의 종친부 건물과 옥척담, 그리고 삼군부, 화성 흰궁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복원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은 BIM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BIM 기술은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정보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디지털 경기가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경기가명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려는 목표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념도에 대한 배치도가 제공이 되었고요. 이 배치도를 통해서 각각의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건물들을 구축을 하였고요.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자료 분석과 CAD 도면을 그리고 주변 건물들을 모델링을 하고 그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토된 근거들을 같이 한 개의 데이터 안에 통합 관리하도록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시점도 중요하고, 실제로 경기 가명이 현재의 위치에 복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기 가명도 속의 선화당 뒤편의 방향 연지의 모서리 기준 좌표를 저희가 기준점을 확인을 하고 세계 측지 좌표계대로 이 좌표값들을 고정을 해서 이 위치값을 선정을 기준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연지의 3D 스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본적인 스케일들을 정리를 하였고요. 그래서 배치도와 그리고 실물 유구라고 판단이 되는 연지의 스케일들을 감안해서 모델링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BIM 작업 과정은 보시다시피 왼쪽에 보시면 그 배치도를 기본으로 해서 각각의 개별 주요 건물들을 모델링을 했고요. 옥첩당과 경근당 그리고 유사 사례들의 이제 CAD 도면들을 같이 한 개의 데이터 안에 구축을 해서 어떤 것을 레퍼런스를 삼아서 이 모델들을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과정들까지도 데이터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실제 모델링을 완성한 이후에 렌더링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실사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렌더링 작업들을 했고요. 세부적인 공포와 이러한 부분들의 모양들은 그림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유사 사례들을 추론을 통해서 모델링 데이터들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데이터들은 BIM을 통해서 구축이 되었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근거 자료들이 만들어진다면 데이터들이 계속 수정되고 보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복원의 작업들에 대한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유튜브로는 영상들이 송출이 됐는데요. 여기 보신 분들 조금 큰 화면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들을 분석을 했고요. 보고서 분석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이제 기존 도면들과의 상황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 참고 사례들을 했고요. 그리고 연지의 3D 스캔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캐드 도면들이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 작업들을 쭉 진행을 했고 주변 상황들까지 같이 모델링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행된 것들은 렌더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들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각각의 정보들이 개별적으로 담겨 있기도 하지만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용역 상황의 끝이었고 저희는 이제 지금 보시는 VR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웹사이트들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난 이후에 VR북에 대한 웹 그 접근이나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디지털 복원의 그 의미와 한계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감영 원터의 발굴 조사 결과 내와 기초와 연못지 호환 등이 확인이 되었고 경기감영도를 통한 경기감영의 건축복원 고차를 기반으로 디지털 복원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경기감영 복원 또는 재현을 위한 통합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록 정보로서 빔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빔 데이터가 향후에도 계속 활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화유산의 정보들이 파편으로 그쳐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상호 운영이 되도록 정보가 재활용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들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복원을 하면서 경기감영도 기준 복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터에 복원할 수 없다라는 아쉬움과 그런 부분들에서 얻을 수 있는 내화 기초와 연못지 호환 등에 대한 스캔 데이터와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복원이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경기감영도 동쪽에 있는 천은 그 포장도로로 바뀌었으나 그 지적의 형상이나 터의 윤곽선들은 추정이 가능하고 경기감영의 전면 좌우폭은 추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36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대지폭이 전체 한 80m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지적 기준으로 한 67m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그 15m 정도가 도로로 편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배치 개념의 그 복원을 하였지만 지형에 따른 형상에 대한 복원에 대한 상황들은 조금 더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기존의 문화유산 기록 정보들은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작은 파편에 불과한데요. 문화유산 기록은 큰 규모의 역사를 잘게 잘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에서 그 안을 꼼꼼히 살피고 실마리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전체 의미를 유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록 정보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나뉘어 별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문화유산 기록 정보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생애 주기가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기록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자료의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연계되어 패턴이 생겨나서 이어지게 된다면 문화유산의 기록 정보의 연결 실마리가 되고 점진적으로 문화유산 전 생애 주기 정보와 같은 통합 기록 정보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문화유산 전 생애 주기 정보와 같은 정보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수많은 행위자, 목격자, 기록자의 각각의 다른 시각과 담론이 뒤섞여져서 그것들이 이질적이고 때로는 상충하고 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유산 정보는 명쾌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열린 형식과 지속적인 정보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의 복원과 한계들은 여전히
그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데이터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현재를 기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충실히 기록을 해서 후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의 현재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데이터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잘 기록을 하는 것을 토대로 과거의 고증 자료들을 모아간다면 원형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된다면 변형 예측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은 지속 가능한 데이터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저희 문화유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토론 시간에 이따 데이터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6번째 마지막 발표를 듣겠습니다. 문화유산 활용과 미래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홍승모 포스트미디어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포스미디어의 홍승호 대표입니다. 먼저 이런 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경기문화재단과 건축영상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사실 그 경기문화재연구원에서 그 요청이 오셨을 때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미래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 잘 봅니다. 미래를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문화유산의 어떤 활용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이제는 뭐 거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유산의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뭐 미래라는 것이 그냥 특별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은 우리 현재 또 우리의 과거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국내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좀 저희가 했던 거 작업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그런 거 생각해보는 기회를 좀 마련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화유산의 정보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의 가치 발굴을 위한 디지털 기술, 그리고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디지털 기술, 그리고 또 지금 사실은 뭐 요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이제 뉴노멀 시대에 또 세계가 지금 사실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유산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디지털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문화유산 문제 이런 생각들 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정보화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ICT 발전이란 게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걸 10년 단위로 좀 볼 것 같으면 2000년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뭐 화하는 시대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나 문화유산 기록들을 디지털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쏟아붓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또 활용하는데 아주 토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특히나 이제 이 역사 분야의 대중화들이 사실 붐을 이루면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역사학계나 또 IT들이 이제 융합하는 이런 어떤 장들이 뭐 이렇게 많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기문화재단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활동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010년대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사실 또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이 보시면 요게 이제 그 2005년도에 그 교황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바티칸에서 기다리는데 그 당시 2005년도 모습, 2013년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다 자기 핸드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2010년을 전후로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건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런 걸 느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2010년대에 이제 커넥티드된 그런 어떤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또 2020년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2020년이 들어서면서는 이제 데이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디지털 시대에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소통하는 어떤 연결을 했다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또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개척해 나가는 뭐 4차 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먼 얘기 같을 수도 있고 우리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뭐 저같이 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들, 특히나 이제 코비드 이후에 또 우리 앞으로 또 기후 변화라는 또 우리에게 닥쳐진 것들이 먼 미래가 아니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유산 문화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문화유산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문화유산 연구라는 보존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화유산의 정보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의 정보라는 것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작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하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저는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논문을 쓸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SCI 논문 하지만 그게 인용지수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문화유산도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학술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얼마나 방문하고 또 감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유산이 가진 그 사회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사실 어우러진 것이 결국 문화유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뭐 제가 앞서 제목에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한다는 개념이 결국 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이 그런 문화유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문화유산의 정보라는 것이 문화유산은 우리보다 생명이 길잖아요. 예전부터 있어 왔고 우리는 문화유산이 한 것보다 사실 짧은 생을 살다가 갈 것인데 이 문화유산의 정보라는 것은 그 짧은 생각하는 우리들이 사실은 아까 양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를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계속 기록되고 또 후세에 기록되고 또 앞서 기록되고 이것이 사실은 문화유산에 갇힌 정보의 어떤 주명숙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정보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서간의 정보 교환하는 어떤 표준들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어떤 기반들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어떤 정보화를 위한 기록을 위한 연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좀 뭐 세계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의 문화유산의 정보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보통 문화유산청에서 처음 이렇게 개념을 잡았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정보 거기서 생산되는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또 정보들을 가지고 문화재를 활용할 때 쓰는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기본 자원 또 이제 연구적으로 쓰는 해석 자원, 과정 자원, 활용 자원 순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저희가 문화유산 가치 발굴 활용이기 때문에 보존 관리에 측면된 과정 자원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앞서의 기본 자원, 해석 자원과 활용 자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정 자원도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활용 자원과 기본 자원, 해석 자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이 가지는 정보 자원의 활용이란 것은 결국 문화재 정보가 가진 DB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이 정보 계층이 세분화되고 맥락화되고 또 이걸 그때 계층이 복잡화되면서 사실은 어떤 맥락들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화유산이란 것은 시공간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에 특히 이제 건조물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시공간적인 맥락을 찾아가는 과정을 목표가 사실은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문화유산 정보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업들입니다.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문화유산 가치 발굴에 대한 디지털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조금 이제 과거부터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이현노 선생님께서 12년 전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20년도 넘은 자료를 가지고 좀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보시면 공간적 맥락을 위한 형상 정보, 그다음에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또 이러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문화재의 원형을 찾는 디지털 복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재 앞서 말씀한 시공간의 맥락을 찾기 위한 융합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이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이제 진행이 됐던 사항들인데요. 문화유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디지털 기록 스캔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간 측량 측면에서의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건 측량은 사실은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BIM이나 3D GIS 같은 그런 어떤 정보적인 기술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간 재현을 통해서 VR이나 A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의 도구들을 제공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유산의 형상 정보를 가지고 할 때 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내의 문제는 사실은 뭐 문화유산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모든 그 연구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측량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정보 데이터로 쉽게 변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정보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재현을 할 수 있을까. 이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문화유산을 접근해서 어떤 생산하는 데이터들이 계속 연결되고 활용이 될 수 있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간 측량 같은 경우에는 뭐 3D 스캐닝이나 이런 것들 아주 비싼 장비 가지고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이 사진 기반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고 또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도 이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어디 외국 갈 때 이제 사진 들고 가서 한 건데 이 파노라마 사진을 든 것으로도 이런 영상들이 3차원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 과정에서 딥러닝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우리 모두가 크라우드 소싱해서 문화유산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요것도 이제 제가 경주박물관 가서 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의 측면도 있지만 문화유산에 가는 데이터들이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좀 더 우리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공유제로서의 어떤 가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최근에 디지털 기술들이 그런 측면으로 많이 좀 이렇게 보편화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 큰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금방 보신 게 어떤 공간 형상정보의 측량이라면 이제 그것을 이제 정보화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이제 BIM이라든지 GI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단순히 형상 정보만이 아니라 아까 뭐 그 기록이라든지 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와 형상 정보가 결합된 게 바로 BIM과 GIS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재현을 할 때는 VR, AR 기술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쓰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VR, AR 기술 아직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매체적으로도 우리가 이 분야에서 많은 어떤 언어를 만들고 되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보면 쉽게 이렇게 VR, AR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기술 중심으로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유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문화유산에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고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좀 소통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AR 연구 같은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콤이 2004가 그때 서울에서 개최됐을 때 세계 박물관대에 저희가 이제 나갔던 건데 이게 당시에는 이제 산자부 쪽에서 R&D 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좀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유물이라든지 뭐 건조물이 있으면 그런 어떤 설명하는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보여줄까. 아까 이제 양현 대표님께서 경기 감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데 AR도 하면은 우리가 없지만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은 좀 해보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연구를 했지만 이게 활용할 수준은 되지는 않았어요. 퍼포먼스가 뭐 7프레임, 8프레임, 초당 7프레임, 8프레임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 당시부터 사실은 AR에 대한 연구가 있었던 것이죠. VR이나 AR 연구는 사실 뭐 20, 30년부터 계속 연구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연구를 한 게 이제 카이스트랑 같이 진행했는데 어떻게 그 당시 이렇게 시간이 오르면서 사실은 성능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럭처 프로모션이라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서 잠시만요. 예. 아이고 넘어갔네. 실제 어떤
문화재의 특징점들을 우리가 컴퓨터로 사이언스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매칭을 시키는 공간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면서 퍼포먼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용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야외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빛도 변하고 많은 어떤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현장에서 AR 기술을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극복하는 연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뒤에 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문화유산의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그런 형상이나 정보 말고도 이제 중요한 것이 아카이브입니다.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형상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록이 또 문화유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개념은 사실은 단순한 DB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보와 정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하면은 유물과 유물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큐레이션하면서 어떤 맥락들을 찾아내고 얘기도 만들어내고 의미들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사실은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해서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표준들이 있는데 사실 1990년대에 국내에서도 이제 그 우리나라 동산문화재에 대해서 유물 표준화 해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중박에서 뭐 유물 표준 관리 시스템에서 어떤 메타 표준을 만들었었는데 당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산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라 문화재에다가 전담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 보고서의 초록과 일본의 초록이 다른 게 사실은 좀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표준화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했던 게 아니라 그게 현장에서 많은 또 반발이 났습니다. 당시 이제 지방에 있는 발굴 기관에 반발이 있는 거죠. 우리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계속 만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10년, 20년을 거치면서 체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아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하면서 이제 사실은 빠른 시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메타데이터 더블링 코어 중심의 그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해외 같으면은 문화유산은 사실은 담고 있는 의미가 되게 계층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담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시독 CRM 기반의 어떤 그런 메타데이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국내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급하게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들도 좀 더 문화유산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관련된 어떤 연구들도 좀 진행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들과 데이터 연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련된 유물이든 유적이든 이런 것이 사실은 다 기관별로 다 분산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야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유로피아나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의미도 사실은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 같으면 괴테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괴테가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정보들이 사실은 전국에 퍼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연결해가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20년에 데이터 시대에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쪽인데요. 요거는 이게 그 1998년도에 사실 제가 문화재 쪽 디지털 관련해서 문화재 일을 처음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요게 당시에 이제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 청구를 이렇게 막 승격되려고 할 때 시점에 나왔던 프로젝트인데, 당시에 그 석탑 5년 보건 시스템이라고 해서 7, 8세기 이제 전형 석탑들의 그 어떤 형상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남산에서 예를 들어서 옥괴석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원래 뭐 어떤 형태일까 이거를 찾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당시로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같이 정밀한 건 아니지만 대충의 비례들이 어떻게 됐을 것이라는 걸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BIM이라는 것도 없었고 건축에는, 근데 이제 건축 기계 쪽에는 기계 설계 쪽에서는 파라미틱 모델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계 쪽으로 해서 당시 제가 뭐 CAD 엔진 개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사실은 그 복원하는 좀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사실은 어려서 잘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해보고 싶던 욕구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그 당시에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건데 그 98년도라서 화면도 되게 오래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그런 어떤 문화재 보존 관련 거를 디지털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CAD 시스템의 어떤 화면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재밌었던 게 그 석탑 옥괴석을 발견했는데 요거를 그 2층의 옥괴석 1층 1층의 옥괴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시스템에 넣어 보니까 이 탑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층에도 넣어보고 3층에도 넣어보고 이랬는데 3층에 넣으니까 탑 모양이 좀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모습을 뭐 복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지원하게 하는 그런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원래 이제 발굴 조사서에는 1층이라고 그게 3층이라고 그 1층이라고 돼 있어서 뭐 3층을 했던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원래 그 기술대로 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은 사실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이런 것들 접근을 한다면 뭔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역사학자가 대화를 하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디지털을 도구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을 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면 이 IT를 하는 사람들과 또 역사학자, 건축하는 분들, 문화재를 다루는 분들이 같이 좀 그 융합을 해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4년도에 저희가 했던 그 복원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 1920년대, 30년대 서울 경성을 복원하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요거는 좀 기록을 많이 찾아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조선과 건축이라는 잡지에도 도면도 나와 있고 또 당시 지적도나 지도들도 많이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또 복원들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재밌었던 것은 이제 주요 건물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가로를 형성하는 건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엽서 사진들이 보면 프린트를 한 게 아니라 사진을 유리건판 뭐 사진이든 해서 사진을 인화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인화한 사진들은 이 디지털로 해보면 디지털라이징에 보면 해상도가 엄청 높습니다. 사진의 해상도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접근하다 보니까 가로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간판이 있는 거예요. 간판에 그 과계명과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기도 상공안내사든지 대경성 사진첩이나 이런 거 뒤지면 또 그 건물이 나와요. 그 건물의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주소를 보고 그 지번에다 올려가 이 건물이 이 사진의 건물이 여기에 있었구나를 추적해가면서 남대문 1정목에서 4정목 뭐 해서 전체 종로해서 그 복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가로배만 복원을 했었는데 이런 접근들이 그 당시에 해보면서 되게 사실은 뭐 노가다를 많이 했었어요. 뭐 속된 말로 많이 다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데이터가 되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AI나 이런 요즘의 기술들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앞서 그 석탑 복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는 그 야장 도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같이 그동안 이제 국립문화재청에서 석탑 관련된 일도 많이 했으면 데이터들이 많이 쌓였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런 복원이나 이런 쪽에 좀 접근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는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고구려 벽화 복원인데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 색채에 대한 복원인데 요거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공간 맥락을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들 가지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 형상 정보랑 아카이브 가지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2017년도에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K캐쳐 우리가 타임머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은 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쭉 올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고 보면 그 주변으로는 계속 변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화유산이라는 건 등대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이란과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접근들을 하면서 좀 그 역사들의 의미도 찾아보고 또 역사들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을 연결도 지어보고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당시 이제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그 문화유산과 관련돼서 역사 대중화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시민 참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해외에서도 이제
그 로컬 커뮤니티, 로컬 관광에 대한 접근들이 얘기되면서 로컬 문화유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또 최신 기술을 뭐 적용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이 당시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구글에서 최초로 이제 사내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나이엔티게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했던 것이 필드 트립이라는 앱을 만들었거든요. 이 앱이 뭐냐면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지역의 아카이브들을 가지고 지역에 관광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관광객들이 뭐 우리가 뭐 관광회사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앱을 가지고 이제 시카고로 갔었어요. 시카고를 갔는데 거기 옥수수 타워 막 있잖아요. 여기 딱 갔는데 이제 일단 구글이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리고 제가 뭐 역사에는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 친구가 보여준 게 100년 전에 거기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퍼레이드 사진이 어디나 보니까 그 미주 쪽에 그 한인들의 아카이브 뭐 방송국들도 있고 그 아카이브 작업들에서 이걸 꺼집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모으면서 했다가 여기에 좀 이야기를 붙여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잉그레스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처참히 실패했어요. 거기에 뭐 스토리를 하나 얹은 게 포켓몬고거든요. 그래서 포켓몬고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AR이나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각 지역의 아카이브나 문화재에 대한 인프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문화유산이 가지는 아카이브들에 사실은 기반해서 이 친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겉은 그런 게임을 보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엄청난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데 좀 치사점이 되지 않을까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K컬처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들에서 저희가 인물, 사물, 사건, 시간, 공간이라는 5개의 클래스를 뽑아내고 이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연결해지는 그런 연구들을 좀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그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가 그런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표준화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 관련된 이제 기록 자료들을 당시에 이제 한국중앙연구원이나 또 이제 문화재청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개방된 자료들만 가지고 저희가 수집을 쭉 합니다. 그래서 수집을 한 걸 가지고 저희가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인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뭐 어떤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는데요. 특히 문화유산 관련된 우리가 설명문 같은 디스크립션들은 좀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분석들이 가능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뭐 텐서플로우 가지고 좀 쭉 돌리면서 이런 어떤 맥락들을 쭉 찾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 맥락들을 가지고 이제 상호 연결하는 것들을 이제 연관관계들을 이제 끄집어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더 들어가면 이건 더 이게 성능이 올라갑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학습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런 연관관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거는 러닝이 되게 올라가는데요. 이 당시로는 그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은 알고리즘적으로만 이제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가지고 있는 이제 데이터들에서 상호 연관관계들, 시간, 공간, 인물, 사물, 사건이라는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5개 클래스별로 그런 연관관계들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3D GIS를 이용해서 이 공간상에 이제 매핑을 합니다. 이 GIS라는 것에다가 또 시간을 둘 수가 있거든요. 과거의 지도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지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의 어떤 를 부여할 수 있는 게 GIS의 또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고 또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AR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카이브를 가지고 내가 그 현장에서 그거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AR 쪽을 쓰고 있는 SFM 기술을 이용해서 그걸 매칭을 해서 당시의 분위기들을 자료를 통해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가야 될 어떤 방향이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침 또 문화재청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도 그거를 좀 진행하고 계신 관계자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맥락에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던 거고 지금 뭐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맥락에서 좀 그 프로젝트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좀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에는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즘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요걸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2004년도에 저희가 이제 경기 문화재단에서 경기 역사문화 가상현실 시스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 뭐 경기도에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들을 웹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당시에 이제 반차도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저희가 이제 그 3D로 구현해가지고 그 실제로 걸어 다니는 그 반차도 속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뭐 인물들도 보고 활도 쏴보고 뭐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는 되게 그 교육 쪽에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되게 그 벤치마킹이 됐던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 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접근을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셨던 기억이 나서 좀 들고 왔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화유산이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영화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가 맨 처음 백년전에 나왔을 때 영화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장면을 구현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영화에서 우리가 문 밖에서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 장면이 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왔구나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밖에서 열어야 되고 또 안에서 밖에서 들어온 거 보여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체라는 것은 결국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과 뭐 이런 어떤 이런 매체들이 가지는 고유한 언어들인데 지금 아직은 그 언어를 연구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쉽사리 그냥 그런 언어에 대한 연구, 스토리에 대한 연구 없이 그냥 단순히 기술만 쓰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게 그 수원 화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유산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화성이 가지고 있는 조선 시대의 의미도 있지만 또 수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쟁 이런 것과 같이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그런 스토리와 또 가상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공간적인 언어들을 어떻게 해서 좀 부여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콘텐츠를 이제 문화재재단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만들어서 수원 그에서 이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상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스토리텔링과 언어에 대한 연구들이 사실은 좀 앞으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경복궁에서 이렇게 또 한번 했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저 많은 큰 어떤 경복궁의 공간을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여기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뭐 시대적으로 층위가 많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나라별로도 언어권별로도 다르고 또 이제 뭐 나이별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족시킨가를 고민을 해서 했던 거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많은 어떤 스토리 가지고 코스들도 만들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거 했던 것도 좀 잠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리가 좀 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이제 2014년 같으면은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 아직 그렇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2014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야외에서 잘 적용이 되어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희가 야외에다가 그 전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가분의 작품이거든요. 저게 작품을 가지고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야외를 아예 전시관으로 만들고 그 미술관 안에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야외에서 쭉 펼쳐서 보게 그 AR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놀이터로 좀 만들었던 그런 작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현재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화유산을 접근한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증강현실 정원을 만들고 미술관에 있는 주요 작품들을 꺼내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방명록도 남길 수 있고 상당히 뭐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호응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된 그런 어떤 AR이나 이런 접근에서도 이런 어떤 언어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좀 오래된 회사긴 하지만 젊은 회사의 친구들이 그런 어떤 것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희도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간 정보 기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중요한데 특히나 이제 건조물 문화유산 같은 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문화유산 기록이 이제 형상도 있지만 사진도 있고 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입니다. 근데 이미지도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그게 공간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진이라고 얘기하면 사진이 이제 보는 그 FOV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는 위치가 있고 사진을 바라보는 어떤 방향이 있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 속에서도 사실은 공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이 공간 정보가 되면 이 지하에서 합쳐지게 우리가 사진을 가지고 공간을 검색할 수 있고 공간에서 사진을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준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통해 가지고 OGC 쪽에 그 CTGM이라는 그 도시 쪽에서 하는 그 표준인데 거기에 저희가 그 이 사진이란 걸 가지고 이제 그 컬처럴 콘텐츠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그 저희가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걸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연구 과제로 한 거라서 이게 그 화면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문화유산 관련된 사진들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이제 위치들을 공간 정보와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진이 과거의 사진이라면은 특히나 이제 과거의 사진들이 우리가 그 아카이빙을 할 때 단순히 그 2D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매핑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간과 공간과의 상관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사실은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 타임머신이나 이런 프로젝트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은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지 몰라서 뭐 그런 측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는 연계가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3D GIS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지금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좀 작업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서남사를 우리가 이렇게 GIS에다 올려놓으면은, 최근에는 이제 3D 쪽이 이제 3D 타일즈라고 그 처리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그런 그 문화유산을 이제는 진짜 실제와 같은 문화유산들이 이제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걸 보시면은 이제 서남사 그 해우소인데 요거를 저희가 드론과 현장 촬영을 통해서 만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 같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것이고 또 그 해상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지금 각항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각항정 건물에 있는 글씨들까지도 이제는 확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웹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공간 정보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주에서 여기까지 다 오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공간 정보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에서 쓰인다면 특히나 이제 아까 그 지도라든지 또 많은 어떤 그 읍지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실은 GIS였잖아요. 지리 정보였다면 현대의 어떤 기술과 과거의 어떤 기록들이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문화유산의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할 게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에서 지금 우리가 좀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또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전도 그렇지만 좀 많은 또 그 지금의 전환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 오픈 사이언스라는 게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가 힉스 발견했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럽에서 힉스를 발견했는데 연구자들이 6,000명인가 7,000명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아니 6,000명, 7,000명 연구원들이 들어가는 큰 연구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연구를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한 연구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 논문이 중요하지 않을까 어떤 수리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논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데이터 저널이라는 것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자체도 그런 어떤 저널로서의 가치를 이제 부여하고 있고 SCI급의 어떤 저널로 인정받는 것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들이나 데이터 생산도 이제는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 데이터에 대한 스튜어드십이 사실은 이제는 좀 강해져야 되고 정보의 생산과 정보의 관리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의 이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우리의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적인 측면들은 비단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실제 대학이나 지금 뭐 도서관 분야 이쪽에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DMP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연구를 할 때 연구 계획 보고서와 함께 데이터 생산 계획 보고서도 같이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 몇 년 안에 제도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선진국 등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된다면 데이터 기반의 우리가 디지털 인문학을 우리가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많은 이현우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많은 자료들, 또 우리 지금 각 기관에 있는 자료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인문학 그리고 문화유산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이제는 좀 마련돼야 될 시점이 이제 2020년대 데이터 시대의 시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넥스트 노만에 대한 영상인데 요거는 그 자료에 저기 그 파일이 있어서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문화유산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념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문화유산 공유재로서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커먼즈에 대한 얘기들은 유네스코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들도 이게 가치들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 모뉴먼트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커먼스에 대한 가치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디지털을 활용을 한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미래 디지털 기술인데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좀 미래와 비슷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문화유산 도시인데요. 이게 스마트 도시라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스마트 도시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스마트 도시 하면 기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기술로 접근했던 그런 어떤 IBM 중심의 도시의 접근들이 사실은 실패했다고 다들 내리고 스마트 도시는 우리가 스마트 그로스의 스마트 같은 개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것이 결국 어떤 도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IT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접근에서 유럽에서 얘기한 건 또 하나 스마트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유산이 도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도시들이 도시는 보존해야 되는데 또 도시는 성장해야 되고 많은 사회적 갈등들과 뭐 이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문제 해결도 그런 스마트 문화유산 도시에 대한 접근들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 관련된 독일의 이제 함부르크란 도시에서 또 뭐 창고 지대가 있는데 거의 세계유산이에요. 거기와 관련된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이런 사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AR, VR 우리 이런 거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맨 처음에 보고 아이고 저 정도는 뭐 우리도 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게 독일은 연방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앙의 영향이 되게 약해요. 지방 자치가 되게 강하고. 함부르크가 우리가 문화 도시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문화유산 관련된 이런 AR, VR이나 이런 기술들이 이용하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시민들을 위한 교육을 쭉 시작을 합니다. 문화에 대한 교육도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고 2010년대 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거 만든 게 지방에 그러니까 경기도를 치면 이제 경기문화재단이 있고 또 많은 또 문화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민 교육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기술이란 게 우리가 볼 땐 저게 그냥 딱 뭐 저 정도만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냥 뭐 우리가 용적 입찰 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텀업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이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그런 창고나 저런 거 하는 과정에서 실제 했었던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체력도 하고 뭐 이런 아카이빙 과정과 같이 결합되면서 쭉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의 일년 속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프로젝트로 우리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활용들이 좀 가면 좋겠다. 단순히 홍보성애보다는 좀 더 그런 지역 기반의 교육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은 내용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스마트 문화유산 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공주 부여를 가지고 좀 국토부 과제를 좀 마스터 플랜에서 수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접근했을 때도 저는 계속 이제 예전부터 그게 백제문화권이라고 해서 공주 부여 익산이 있는데 뭐 같이 연합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연합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스마트 헤리티지 벨트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주와 부여를 좀 연결하는 그래서 공주 부여분들하고 한 1년 동안 리빙랩도 하면서
그 두 분 간의 오해들도 많이 풀고 그 시민들과 만나면서 좀 그런 스마트한 기술도 어떻게 하려고 계획들을 좀 세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경기도에도 좀 정의되지 않을까. 경기도에 우리가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예전에 했던 뭐 실학권 해가지고 또 연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한강이라는 게 결국 예전에 다 이 지역들을 연결했던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문화를 이었던 어떤 통로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것들이 경기도 문화유산을 활용을 한다면 좀 그런 지역권들을 좀 연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하는 게 저는 타임머신이라는 그뭐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거에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 한양도성 타임머신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과제가 단순히 DB 사업으로 흘러간 게 좀 안타까움 느끼지만 무엇보다 사실 한양이 먼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양은 이미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워낙 많은 그 공부들을 해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타임머신 프로젝트들이 필요한 거는 지역 도시들이 아닐까. 실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지방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큰 네트워크 속에서 그런 타임머신의 어떤 연구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히 DB 구축이 아니라 사실은 학교들의 어떤 연구 과제들과 다 연결이 돼서 크게 지금 연대해서 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경기도에서도 지역 도시들을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뭐 요거는 뭐 제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어떤 AI를 이용해서 그 우리가 당시 현재 지도와 과거의 어떤 주소 체계들을 연결하는 게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자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학습을 통해서 좀 더 그런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는 자료들은 많은데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 좀 더 찾아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더 융합이 되어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문화재청 컨설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예, 요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미래 문화유산 디지털 기술이 결국은 문화유산의 생태계를 이제는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점에서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과 또 그 문화유산 연구하시는 분들과 또 무엇보다도 경기문화연구원이나 이런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 또 그런 시민사회들이 같이 하는 그런 속에서 문화유산의 우리가 가치 발굴과 활용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예정됐던 시간이 정확히 맞춰진 것 같습니다. 지금 4시 40분이고요. 저희 5시까지 이 장내 정리를 좀 하고 5시부터 종합 토론이 이어집니다.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5시부터 종합 토론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이 오늘 심포지엄의 만족도 조사 링크가 이제 나갈 예정이니 예, 만족도 조사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5시부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